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만 과거의 공간과 시간을 보곤 하죠. 아직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충청도와 전라도는 마한과 백제의 영역이었고 경상도는 변한 진안 또는 가야 신라의 영역이었다 라고만 생각하는 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 전라도와 경상도는 고려시대 때나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심지어 고려시대 때의 전라도와 경상도는 또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랑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물며 1500년 전, 2000년 전은 더욱더 지금과 같지 않았겠죠. 전북가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라북도의 어딘가에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 덕후라서 지도부터 살펴봤어요. 산맥으로 보면 노령산맥이 지금의 전라북도를 동서로 가릅니다. 상경도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전라북도를 동서로 구분하죠. 대둔산, 운장산, 모악산, 내장산 등등이 전북 서부와 전북 동부의 경계가 됩니다.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정도로 높진 않지만 전라북도의 산줄기는 전라북도의 서부와 동부의 생활과 문화와 역사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렴풋한 선입견으로 생각하면 전라도에 스키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도에 무주에 스키장이 있죠. 무주가 전북 동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덕유산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안, 변안이 성성될 때에도 백제, 가야, 신라가 형성될 때에도 산줄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지도만 한번 볼게요. 이 마한과 백제는 전라북도 서부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유역을 따라서 또는 서해 해안선을 따라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전라북도 동부는 마한과 백제 입장에서는 약간 변방에 속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당시 고대사를 보면 마한의 소국이 들어서고 백제의 영향권이 들어서지만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5세기 무렵에는 가야, 특히 이제 대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6세기에는 백제와 가야 연맹이 이 지방을 두고 충돌을 합니다. 특히 그 백제의 중흥기를 이끄는 무령왕 때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동부에는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고분이나 어떤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곤 합니다. 이런 역사적 흔적이 전라북도 무주, 진안, 남원, 장수 등등에서 발견이 되죠.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역을 전북가야권이라고 부르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지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장수군의 장수문화원에 가면 가야 홍보관이 따로 설치가 돼서 이제 관련 역사, 유물, 유적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전북가야의 어떤 역사적인 재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20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어요.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북가야 문화권의 형성, 발전, 멸망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고고학과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서 과연 전북가야가 역사적 실체가 있는지, 과연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은 2017년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발굴, 조사,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제대로 된 성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을 조금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한규 전북문화재 연구원 이사장님이 마한과 백제 그리고 전북 가야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어요. 최한규 이사장은 전북 남원의 아영고원 일대에서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출토가 되면서 이 전북가야 지역이 대가야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월산리에서 출토된 중국제 유적이라든지 유곡리 고분군 등등에서 출토된 금동제 신발, 청동 거울 등을 보면 당시 국제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백제와 이 지역과의 관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장수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경우는 전북가야가 어떤 전북 서부라든지 또는 그 경상도 지역과는 다른 독자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체는 이겁니다. 백제와 관련 속에서 전북의 가야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고고학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산대학에서 작성한
동부 산간 지역의 각 유적 분포들입니다. 그러면 기층문화는 뭐였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적성 목관묘가 이 장수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찍이 철기 문화들이 이입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계, 이 세전리 유적, 침공리 유적 이것들을 알 수 있죠. 이 마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이러한 와정토성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이죠. 삼족토기라든지. 그리고 이게 임리에 보면 마한 분구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야 문화가 중심권역으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이 동부 산간 지역에도 기층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한과 백제의 일부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중심문화공지 아영분지인데요. 이 아영분지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다 보더라도 완충 지역으로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좁죠. 병목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리적 요건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서 방비하기가 쉽지요. 가운데 하천이 흐르죠. 그러니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완벽하게 이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두랑리 구분과 그리고 월산리 구분이 있죠. 아마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월산리 구분이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1980년대 초에 발굴된 철지 금은상감 환두대두죠. 그리고 이게 그 뒤에 2000년대 초에 조사했던 이제 88고속도로 확장 구간에서 이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 이 초두하고 그리고 이 개수가 보이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가야 고분에서 처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백제 중앙과 아마 관련되지 않을까. 왜? 당시에 외교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백제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리 생각합니다. 이게 청계리 고분이고요. 그 다음 유국리 고분입니다. 두랑리 고분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금동 신발편이라든지 수대경 이런 것들과 무령왕릉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역시 백제와 관련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역시 장계분지도 중심문화권과 주변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데에 입구가 막혀 있어서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조금은 저는 좀 이 아영분지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위계상으로 이 집적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좀 이 장계분지의 것들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그런데 최근에 백과산 고분에서 나온 이 단야구 일습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 아영분지보다도 이 장수 장계 쪽에 오게 되면 가야고분에서 백제 토기들이 나오는 빈도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삼봉리 구분이죠. 여기도 보세요. 동천리 구분인데 이 백제 고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진안 황산입니다. 백제 유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진안 황산인데 백제 삼족 토기와 가야 토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쳐다봤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전라북도만. 그런데 금강유역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지라고 하는 것, 한나라 땅, 한의 중심이 바로 이 지역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한의 성립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시대는 중방과 남방성, 그리고 그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 중앙문화, 그 다음에 무왕대의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의 수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부 산간지의 가야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백제와 그러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시 남방성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연산 지방에 우리가 과거 조사했던 신흥리라든지 그 일대의 것들, 표정리, 신흥리 일대의 이러한 유적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님은 전북가야의 역사적 실체 검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가야 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그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표현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수단이었던 전북가야라는 용어를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전북가야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 학술적 용어를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전북가야는 양강 구도로 되어 있는데 반파국하고 김흥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양직공도의 백제 곁에 있는 소국에 상기문이 있는데 이 상기문이 이제 남원 쪽에 서리한 소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21년경에 그 백제개토의 소국, 양지공도에 백제개토의 소국에 상기문이 나오는데 이건 그 김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원에 김운하가 나오는데 김운하는 섬진강이나 또는 난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 쪽에 상기문이 존재했다. 이런 제 주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남원 드랑리하고 유곡리 고분, 세계유산 등재에 포함해서 김은국은 고령국의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전북가의 존재는 실학의 비주어로 평가받고 있는 이익 선생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반파국의 영향력은 봉화대의 존재를 통해서 또 이 봉화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에 관한 것, 봉화망의 종점, 제철산지 밀집, 고총고문의 존재,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놓고 볼 때 장수 지역이 반포국의 소재지가 분명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님은 전북 동부가의 봉화망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하셨어요. 전북 동부 지역의 봉화, 고대 봉화는 조선시대 봉수제와는 확연히 다른 가야 나름의 봉화 시스템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반파라는 정치체는 513년부터 백제랑 3년 전쟁을 치르면서 전북, 남원, 임실, 전남, 순창 등등의 섬진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섬진강 유역에도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학계에 보고된 가야 봉화 110개소 또는 120여 개소 책을 발간하고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배낭을 메고 봉화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10개소의 봉화를 새로 찾아서 수치에 착오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반파, 봉우, 저각, 여기에 신라, 그 다음에 이열비, 마수비, 마차의 추봉,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문헌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첫 단추를 너무너무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왜 전북 동부의 봉화산이 맞느냐는 저 개인적인 간단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0년 넘게 배낭 메고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30년 더 해야 이 봉화 찾는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까지 찾은 봉화를 지도에 표기해 놓으면 이런 지도가 완성이 되고 아직은 진행형이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문헌에서 요구하는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는 지역에서는 단 한 개소의 봉화 발견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의 모습입니다. 완주에 있는, 그리고 가서 정상에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는 조선시대 봉수하고는 구조, 규모 다 다릅니다. 산화가 됐다는 것은 봉화가 운영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각시봉, 완주, 화산, 고성산이 있고 봉화가 있는데 문헌에서도 축성과 봉우 자체를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낭을 메고 가서 발품을 팔아보면 유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완주는 어머니 백제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성이 있으면 성산인데 옛고자를 붙였다는 것은 백제가 아니라는 지명의 메시지,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갖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 가서 보면 봉화대의 벽석입니다. 허튼층 쌓게 유심히 보시고 그 옆에는 고성산 똑같습니다. 문헌에서 요구하는 반파의 축성과 봉화의 운영 유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이건 봉화대의 벽석입니다. 봉화대 정생에 약간 경례색만 두른 이런 봉화 시설 가서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운영했던 부분이 남았는지 전북 동부의 광석은 철 함유량이 높아서 불기운만 맞으면 산화가 됐다는 흔적 뚜렷하게 역사 기록이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즉 봉화 운영됐다. 그리고 조선시대 봉수는 방호벽 개념이지만
전북 동부의 가야봉화는 국경이나 전략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는 봉화는 성벽을 두릅니다. 방어벽과 성벽은 다르죠. 가서 직접 확인하시죠. 이남규 한신대 교수님은요, 전북 제철 유적, 가야가 철로 유명하죠. 그 제철 유적의 현황이랑 조사 등등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보통 고대에 철을 만드는 유적들이 평지나 그 낮은 구릉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제철 유적도 과연 정말 그런 입지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발굴이라든지 조사가 초보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열심히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밝혀놔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전북 지역에서의 제철 유적의 문제인데요. 이 가야사 복원의 일환으로 이제 제철 유적들이 발굴이 돼서 가야 제철로들이 많이 발견되기를 바랐지만은 실상은 그런 그 가야의 제철 유적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유적이 거의 없는 게 하나의 그 문제점이 됩니다. 다만 남원이나 장수나 순창에서 이런 그 7, 8군데 유적들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제까지 나온 그 유물들 전체를 이렇게 대략 그 객관해 보면은 회청사 경질 토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후백제 고려 시대에 토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또 고대 기와가 나온 대적골 유적이라든가, 또 청자가 나오는 유적이라든가, 분청사기가 나오는 유적, 고려 시대나 아니면 조선 시대 전기 유적으로 보여지는 제철 유적들이 있는 등, 지금까지의 유물상으로 봐서는 고대에서부터 뭐 통일신라, 그다음에 조선 고려 시대, 그다음에 조선 시대 전기 후기 걸친,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의 폭을 갖는 제철 유적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까지 218개의 제철 유적이 확인됐지만은 정밀 지표수사라든가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서 이 지역의 제철 유적들을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힘들고, 이제까지 나온 자료를 봐서는 다양한 시대의 그런 제철 유적들이 존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가서는 초기 시대의 제철 유적까지도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봅니다만은, 이 지역은 아무래도 개발이 굉장히 안 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학술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는 쉽게 이런 그 유적들을 확인해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200개소 이상 넘는 제철 유적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 일부 무주나 순창, 그다음에 이제 이 완주 등에서는 이제 활산지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수 지난 남원 지역에서는 고문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제철 유적들이 다수가 분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218개의 제철 유적이 보고돼 있다 하더라도 정밀 지표사나 발굴이 된 것은 극히 적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정밀 지표사를 통해서 고대, 중세, 근세의 그런 시기나 시대나 시기를 철저히 파악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발굴 방법에 있어서는 조사 전략과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굴 불도 방법부터 분류와 정리, 분석까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 고고학 전공자와 금속공학 분야 전공자들의 융합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발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기초해서 이 많은 유적들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근세까지 모든 그 철 생산의 어떤 센터 같은 중심지가 전라북도 지역, 이 지역에, 동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중요한 조사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런 조사를 임해주셨고 성과를 올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현 숭실대 교수님은 보통 이제 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을 발표를 하셨어요. 신라가 전북지방에 처음 진출한 게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기원 후 5세기 후반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가 6세기 중반 한강 하류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북 동부 지역으로도 이제 진출하면서 진안이나 남원의 유적들이 만들어졌다, 신라 유적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균형 잡힌 지역사를 위해서는 전북지방의 신라 쪽 연구도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차리에서 어떻게 신라가 대차리로 들어왔을까?
지금 여기 무주 진안 진안 장수 남원은 가야 세력이 있어서 거기는 못 들어왔죠. 근데 이 무주는 바로 넘어가면 경계가 김천입니다. 김천은 오색기 때 신라예요. 아마도 이렇게 광개토왕이 남정으로 백제가 천도하는 이 혼란기에 결국 신라가 무주 쪽을 통해서 가야 세력이 있는 곳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 중반이 되면 잘 아시는 대로 신라가 이제 한강역에 올라가고 가야 이제 통합하는 시기인데 이때 보니까 이제 여기 무주 대차리도 이때까지 무덤이 좀 계속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안 승금유적, 남원 봉대리 유적, 또 두랑리의 이 고배 뚜껑, 그 다음에 남원 암악성 등등에서 6세기 후반에 신라 후기양식두개가 쭉 깔리더라고요. 아마 여기 승금유적은 발굴은 다 안 됐지만 뭐 무덤 2개 딸랑 팠는데 채집 토기를 보면요, 이게 아마 7세기 한 전반쯤 될 거예요. 무덤이 계속된 것 같아요. 계속됐고 이어졌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고분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고분들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방형, 하나는 뭐 보통 근방 이런 것들, 근방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방형에 가까운 무덤들인데 이 무덤들도 역시 영남지방이나 중부지방에 나오는 신라고분하고 양상이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할 건 여기 지금 봉대리 고분군인데 봉대리 고분군 요 토기 이게 신라토기, 이쪽이 신라토기고 요 가야토기가 같거든요. 이 가야토기하고 이 신라토기하고는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에 사진을 아주 희미하게 나왔지만 열심히 면밀히 쳐다봤더니 아마 재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토기가 바닥에 있고 그 위에 다시 돌을 깔아서 시상을 다시 만들고 신라토기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그거를 좀 참고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때 이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 지금 파란 선이 아까 말씀드린 5세기 후엽의 신라 진출선이라면 여기 노란 선이 6세기 후반의 신라 진출선. 그러니까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서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 셈인데 재미있는 건 여기 지금 침령산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산성을 표시해놨습니다만 이 사실 장수 쪽에는 신라 구분이 없어요.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여간 이 곽장근 교수가 저한테 장수 쪽 신라 구분을 보내준 게 없어요. 자료로 보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 책을 뒤져봤더니 역시 책에도 장수 쪽에 신라 구분을 써놓은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 진안, 무주 진안, 그 다음에 밑에 남원까지는 신라 구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장수만 안 돌아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학술 조사 성과를 이제 공유하고 전북 지역 가야 문화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서 앞으로 가야사 복원, 특히 전북 가야사의 복원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전북 가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 두강생 여러분들도 어려운 학술대회 영상의 그냥 일부분을 보신다고 관련된 연구 또는 관련된 논란들을 전부 이해하시긴 힘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한국사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페이지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